다들 국가부채, 특히 외채에 관심이 많으시죠. 빚을 진 것도 있는데 또 우리가 빚을 주고 받을 것도 있는지 그걸 다 같이 계산을 해봐야 우리나라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가 빌려줘서 받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거, 여기서 이걸 빼면은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잘 보시면 빌리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보이죠. 아마 코로나19 때문일 겁니다. 채권이 늘어난 거는 이 부분에서 늘어난 거는 한국은행이 위험에 대비해서 외환 보유를 늘려놓은 겁니다. 또 수출 수입이 많아지면서 무역 거래가 확 느니까 금융기관의 신용이 늘었기 때문에 채권이 늘었다고 봐야 되고요. 자, 갚아야 될 채무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외채, 장기 외채를 비교해 보시면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맞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단기 외채 1년 미만짜리는 조금 늘어났고 장기 외채 위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정부가 229억 달러, 중앙은행이 197, 은행권이 191. 여기서 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채권을 더 많이 사들인 겁니다. 투자할 만하다고 해서 투자가 크게 늘은 거죠. 그다음에 이 중앙은행의 채무가 197억 는 것은 IMF의 SDR 배분 때문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SDR 배분. 외환 위기 등에 처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통화 바스켓을 갖고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저쪽에 보시면 출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갑자기 12년 만에 우리나라한테 114억 더 부담을 이제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IMF의 SDR 114억 달러를 빼면 한국은행 채무는 뭐 크게 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외채는 증가하는 건 맞다.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좀 문제가 되고요. 장기 외채 위주로 가는 것도 맞긴 맞다. 아직은 건전한 편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고 그 증거가 전체 외채 중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외채 얼마나 되는가? 26.4%. 정부 발표는 2015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2014년, 13년, 12년 때는 어땠길래? 그것까지 생각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으로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장기 외채도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그것도 걱정할 겁니다. 장기 외채라고 걱정을 안 하면 안 되죠. 또 단기 외채도 2019년, 2020년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2021년에 조금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때 늘어난 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확 늘어난 거라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역대 최대로 몰려들었다라는 것도 괜찮은 일이고 요 밑에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자율 높은 데로만 쫓아다니던 약간 투기성이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이 많이 사들였는데 이제는 안전한 거를 선호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부 펀드들이 대한민국 채권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용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과 금융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점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평가가 좋아지는데 외환과 주식시장은 영 평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리스크가 항상 부담으로 따라다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미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우리 앞에 열 몇 개가 줄을 쫙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래량이 좀 적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식 배당률도 저조하고요. 대주주들이 횡포를 많이 합니다. 소액주주들을 발로 밟아 누르면서 공매도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